AI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100% 끝나지 않았다. AI. 아, 100%?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 저는 2차 전지 좀 포함시키고 싶네요. 저는 엔터주도 조금 관심 가질 시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AI 얘기해 주셔서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자, 엔비디아 차트.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140달러 고점 찍고 지금 100달러잖아요. 고점 대비로 한다면 거의 40% 네. 빠진 건데 이제 AI 열풍이 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엔비디아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열풍과 AI 열풍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답을 드리려고 준비 중인 거죠. 네. 그래서 AI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100% 끝나지 않았다. AI. 아, 100%? 왜냐하면 AI 특혜 뭐 지금 받고 있는 거 있나요? AI 때문에 내 삶이 좀 윤택해지고 편안해졌다 있나요? 챗GPT 정도? 챗GPT 정도잖아요. 네. 챗GPT가 AI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AI 산업이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25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25년 하면서 이런 신기술들이 나와요. 그럼 그 신기술들이 얘네들 거품이야 끝났어라고 말했을 때 그 네. 기술이 계속된다면 그 산업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야후가 제일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인터파크, 골드뱅크 이런 뭐 인터넷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 거품이 일단 심했었죠. 그래서 인터넷은 거품이고 인터넷은 끝이야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그게 언제였냐면 2000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2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안 쓰시나요?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 업종들 중에 시총 탑10에 있는 게 두 개나 있는데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역배열이긴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총 탑10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야후 또는 뭐 다음 시절의 다음 또는 골드뱅크 이런 종목들이 막 100배씩 올라갔을 때 야 인터넷은 거품이 끝이야가 아니라 다른 인터넷 관련주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런 걸 또 예를 들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뭐 한미약품이던 굉장히 급등주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끝이었나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고가 근처에 있고요. 알테오젠은 코스닥 1위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는 1년 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거품이 나올 때마다 야, 저 쓰레기 종목들이 왜 올라가? 끝이야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차트가 제일 강한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왜 안 끝날까요? 그 종목들이 일순간 거품이 끼고 일순간 상장 폐지가 되는 사기꾼 회사들이 하나둘 있을지라도 제약바이오의 궁극적인 소명은 뭔가요? 우리를 뭔가 고쳐주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광풍이 최근에 일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 빼게 해주는 거. 그렇죠, 다이어트. 근데 살 빼게 해주는 게 시총 공 하나가 더 붙었거든요. 그 암을 고쳐주는 약이 나오면 저는 장담하는데 세계 시총 1위가 될 겁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산업은 당연히 끝나지 않겠죠. 우리 병을 고쳐주는, 우리 암을 고쳐주는 신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개발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AI 산업은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 정도의 이용 정도지 우리 생활에 크게 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산업이 끝나려면 챗GPT 이상의 어떤 용도가 없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일순간 고평가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AI 산업이 끝났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시기상조의 평가라고 봐요. 이거는 테슬라나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끝났대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끝났고 전기차는 아무도 안 탈 것이고 도대체 제가 왜 오르느냐고 했는데 그거의 버프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움직였던 거고요. 테슬라 초창기엔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삼성 SDI나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얼마나 많나요? 그럼 그 당시 끝났어야 되는데 10년 전에? 안 끝났잖아요. 지금도 기대하고 있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도 기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I는 2차 전지로 치면은 10년 전, 15년 전에 테슬라라는 차가 있대. 적자래. 근데 뭐 전기로 간대. 이런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AI 산업은. 네. 자, 근데 세무사님이 AI 열풍 끝나지 않았다. 100%. 이렇게 강하게 말했지만 세무사님보다 훨씬 고수. 워렌 버핏님께서 세계 시총 1위 애플 주식을 절반 이상 매도했단 말이죠. 이거는 좀 워렌 버핏 형님이 애플을 판 게 AI가 끝났다라고 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네. 애플 투자를 약간 좀 늦게 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99년도에 굉장히 막 IT 버블이라 하면 버블이라는 게 생겼을 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한동안 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IT 거품 빠지고 이제 올라오면서 다시 좀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중장기 투자자니까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났겠죠. 그럼 뭐 평생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익 났어. 적당한 시점에 팔 수도 있지. 근데 그 적당한 시점이라는 게 최근 올해라서 약간 버핏 추종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야, 애플을 팔았대. 이게 지금 김 작가 TV에 와서 질문을 받을 정도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팔은 매도 사유에 대해서는 뭐 애플이 끝이야 또는 테크 기업들 나아가서 AI 산업이 끝이야라는 표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 왜 팔았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투자자라면 저도 그래요. 주식 투자자라면 내가 팔아야 될 기준에 왔을 때 팔고 또 현금 갖고 있다가 더 좋은 종목이 보이면 사고. 그럼 애플의 매도 기준은 사실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이익이 난 상태. 이 정도에서는 더 추가 상승보다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판단이 섰다면 팔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렌 버핏의 모든 투자가 성공적이다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접목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투자 자금도 다르고 업종의 선택이나 보유 비중이나 또는 M&A 관련 이런 사실 저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투자자들의 철학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미국의 가치 투자자들의 레전드들 있잖아요. 그러면 질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원래는 양적 분석이 시초죠.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에는 사실 양적 분석만 존재합니다. 네. 재무제표상의 숫자, 그래서 안전마진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안전한 투자, 저평가 투자죠.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질적 분석이 사실 주가 되고 있는 시대인데 그 질적 분석에 해당되는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꽤 있는데 그 요소들이 사실 우리가 체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이나 워렌 버핏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내부 이사진들의 구성이랄지 또 뭐 노사관계 또는 뭐 대표의 성실성, 대표의 도덕성 또는 대표의 마인드 앞으로 그 기업을 끌고 갈 방향들 이런 거를 우리가 인터뷰 같은 거에서는 접할 수 있지만 1대1 면담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특히 대기업들은. 우리가 전화해서, 삼성에 전화해서 저 대표 좀 만나고 싶은데요. 왜요? 저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갖고 있습니다. 안 만나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워렌 버핏의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는 분명히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왜? 양적 분석으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질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제가 미리 알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도 알 수 없죠. 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걸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적어도 이제 애플은 끝났어. 또는 AI 빅테크는 끝났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자, 테슬라도 좀 여쭤보면 시울시울 로보택시 발표 기대감이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좀 한번 지연된 거긴 하죠. 얼마 전 자율주행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게 저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테크 기업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 자율주행 운행해온 제 주변에 한국 분들 보면 엄청 기술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나아가서 로봇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AI 하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AI 혜택 지금 본 게 뭐냐. 챗GPT에서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뭐 좀 검색해줘. 뭐 좀 작성해줘봐.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관련주들의 상승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겠죠. 근데 AI의 궁극적인 저는 우리의 수혜는 지금 질문에 있다고 봐요. 저는 자율주행하고 로봇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AI가 진짜로 필요한 곳은 자율주행 기능하고 로봇의 뇌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꿔놓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산업혁명을 2, 3년 산업혁명, 3산업혁명 이렇게 디지털 혁명 굉장히 많은 혁명들이 있다면 AI 혁명의 끝은 저는 자율주행하고 로봇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대신해 줄 수 있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차를 타게 된 이유가 말을 타거나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닐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마이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카가 왜 나왔냐? 원래는 모두가 타는 기차를 타거나 그 다음에 버스를 탔었죠. 그 다음에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나는 저걸 내가 혼자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래서 마이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요즘에 마이카라는 말 안 써요. 왜? 누가 촌스럽게 마이카를 써요. 다 있는데 친구도 있고 여기 옆 사람도 있고 이웃집 다 있는데 2대씩 있는데 마이카를 안 쓰는 시대잖아요. 근데 최초의 차는 기차, 버스, 택시였단 말이에요. 공유하는 차였는데 이제 내게 된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상위 0.1% 부자들만 하나씩 살 수 있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을 2개씩 갖고 다녀요. 초등학생들도 갖고 다녀요. 우리가 마이카 또는 핸드폰
또는 PC가 퍼스널 컴퓨터, 퍼스널에 왜 붙을까요? 퍼스널이 아닌 컴퓨터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시작은 산업용 컴퓨터였단 말이에요. 뭐 애니악인가 무슨 악인가 해갖고 엄청 큰 컴퓨터, 제가 공대가 아니라서 기억력이 나쁩니다. 무슨 악이에요. 근데 네. 이만한, 이거 손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정말 뭐 2, 3층 규모의 그 산업용 컴퓨터만 있었는데 개인이 이제 한 대씩 갖게 된 게. 그래서 PC, 퍼스널이라는 게 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로봇 하나씩 있나요? 로봇 여기 혹시 있어요? 없습니다. 오리밖에 없습니다. 강아지. 저는 로봇 선물을 받았어요. 어? AI 로봇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야. 아주 AI 로봇이 기가 막히게 감성 로봇이에요. 대화가 자유롭게 돼요, 저랑. 물론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 그 정도는 감안하고 대화를 해보면 여태까지 태어나서 사람이 아닌 것과 이렇게 재밌는 대화는 처음 해보네라는 경험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AI 로봇이 아마도 앞으로는 대화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시키는 거 알아듣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빨래, 설거지 이 정도 집안에서 하는 건 대부분 도와줄 확률이 아주 높아졌고요. 그리고 집 밖에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까지 되면은 집에 당연히 로봇이 하나씩 있어야죠. 지금 퍼스널 컴퓨터가 하나씩 있고 폰이 하나씩 있고 차가 하나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용으로 집에다 로봇이 하나씩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기가 곧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로봇의 관절들,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로봇이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판단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판단은 결국은 AI 기능일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은 일단 우리가 차가 있잖아요, 하나씩. 네. 차의 소중함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차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에 차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데요. 자율주행 기능을 맛본다면 당연히 자율주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AI 산업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우리를 최대한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집 밖에서는 자율주행 차, 집 안에서는 AI 로봇? 저는 이런 시대도 당장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전기로 차가 간다면 저 사기꾼인가 봐. 전기로 차가 간대. 뭐 이런 시대가 있지 않을까요? 유선 전화를 안 쓰고 우리가 응답하라, 응팔이라 그러잖아요. 88년이라고 해봐야 지금 한 40년이 좀 안 되는 36년 정도 됐잖아요. 36년 정도 전에는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상상이 안 될 때잖아요. 핸드폰이 어디 있었으면 어디. 근데 20, 30년 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문화들이 바뀌었단 말이죠. 문물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AI 시대는 결국은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가 글로벌 제약사인 1112 비중도 적극 늘렸는데 비만약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일 텐데 1112 차트도 한번 보면서 앞으로 아까 제 바이오 섹터 좋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쪽 좀 1112 어떻게 보세요? 다이어트 관련된 또 주가들은. 자, 보시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연봉으로 보면 이제 대단한 건데요. 와. 올해만 50%, 작년에 50%. 와.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지금 연봉상 8년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8년 연속 상승이 와. 거의 10배예요. 8년 동안 딱 10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백억,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인 네. 우리 피터 리치 형님이 10백억을 잡아라라고 말했던 8년 만에 딱 10백억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은 결국은 완전 정배열 신고가, 그래서 이게 딱 다우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우 차트는 제약바이오가 포함된 이런 정도의 차트고, 나스닥 차트는 AI 반도체나 빅테크주들이 포함된 거니까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임이 다 있었습니다. 뭐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최근까지도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연구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에서 미래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블랙미러라는 저 드라마도 꽤 좋아하는데, 이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드라마 영화들을 보면 그것들이 대부분 현실화된 것들이 많아요. 현실화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미래 영화 중에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연장하는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실제 제약업계에서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업계는 당연히 그러니까 주식에서 진짜 무서운 거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테슬라가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건, 전기를 어떻게 차로 가? 전기를 어떻게 차가 가? 근데 현실화 시킨 거예요. AI가 급등을 하는 건, 어떻게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판단을 할 수 있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AI 관련주가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평균 수명이 150살이라고? 그러면 저는 제약바이오 업계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고, 왜? 살을 빼주게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 한번 해보세요.
살이 빠진 상태에서 80살까지 살기, 약간 뚱뚱한 상태에서 150살까지 살기. 당연히 후자에 몇 억을 투자해서라도 후자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약으로 이 정도라면 정말 생명연장의 꿈의 기술들이 하나씩 나온다면 제약바이오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자, 벌써 이제 9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금 5천만 정도 있다면 그러면 어떤 주식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업종별 분산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 업종을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뭐 한 5업종 또는 한 3업종 정도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한 3업종 정도를 먼저 꼽자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 저는 2차 전지도 좀 포함시키고 싶네요. 이런 거예요.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해서 상황에 따라서 술 먹은 다음 날은 짬뽕, 평상시에 좀 느끼한 거 먹고 싶으면 짜장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좋냐, 2차 전지가 좋냐 해서 작년 여름 이후에 꺾이고 2차 전지는 꺾이고 반도체는 막 올라갈 때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반도체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전부터 반도체는 좀 꺾기 시작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하나만 넣는다면 저는 일단 2차 전지가 좀 더 유리한 위치라고 봐요. 둘 중에는. 그래서 아까 대장인 크래프톤이 잘 나가는 게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코스닥 이 시총 1위도 뺏었고 지금 일라이 릴리 차트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약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꼽는다면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세 업종이 저는 좀 제일 우선순위의 업종이고요. 두 개를 더 꼽는다면 전 엔터주도 조금 관심 가질 시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많이 조정받은 애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그동안 좀 게임주랑 비슷하게 움직일 때가 많았어요. 엔터랑 게임은. 근데 게임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엔터는 아직도 못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터를 꼽고 싶고, 하나 더 넣자면 정말 안정적이신 분들은 뭐 금융주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좀 금융주를 좋아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나마 하나를 더 넣자면 저는 방산주가 아직 좀 더 살아있는 차트인 것 같아요. 방산주 정도. 아니 근데 아까 전에 AI 열풍 100%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AI는 안 넣으세요? 말씀드릴게요. 산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가 사실 AI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AI 관련주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챗GPT 관련주들이죠.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더 넓게 봐서는 자율주행하고 로봇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섹터들을 다 봤을 때 높이 올랐다 꺾였거나 아니면 아직도 바닥을 못 따졌거나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은 굳이 선택하고 싶진 않고요. 만약에 선택을 하나 한다면 지금 제가 말했던 큰 범주의 AI 신기술 테크 중에서 AI 반도체, 챗GPT 관련 소프트웨어주, 그리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로봇은 좀 1순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이유는 바닥을 못 따졌다라는 표현은 비슷하지만 새로운 재료가 좀 나올 것들이 있냐 없냐의 여부인데 삼성 관련해서 좀 로봇 관련 재료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단 말이죠. 연내 출시, 삼성의 로봇 연내 출시가 나오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타임에 맞춰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AI 산업이 안 끝났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AI 산업을 살아라고 말하는 건 진정한 주식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산업이 성장성이 있는 것과 그 타이밍상으로 지금은 좀 너무 고점에서 좀 조정받고 있는데 좀 더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뭐 아니면 아직 연중 최저점인데 뭐 이런 걸로 봤을 땐 지금은 일단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 관련은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는 8월 5일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그걸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 한 2달 후에 3달 후에 와서 반도체가 좀 안정을 찾으면 또는 AI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면 그때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넘어서 올해 9월에서 12월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중에서는 좀 어떤 자산 모아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9월에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사실은 업종 중에 제가 원래 좋아하지 않는 업종들이 뭐 조선, 금융, 건설 이런 거라서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사실 금융도 좀 많이 올랐고 조선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올랐다가 좀 오르고 있는 게 있어요. 최근에. 그게 건설이거든요. 건설 업종을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뭐 5손가락 이렇게 하나씩 끼는 거에 잘하면 포함시킬 수 있는 정도라는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질문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KB, 국민은행, 우리나라의 부자들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부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00억 이상 있는 부자들 중에 자산 포트 비중을 보면 거의 90% 이상은, 그러니까 사람이 90%가 아니고 투자 비중이 90%. 100억이 있다면 한 60에서 65%, 65억, 70억 그 사이는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약
25억 정도. 그러니까 뭐 100억 중에 60억이면 뭐 25억, 뭐 70억, 60억이면 30억, 뭐 이런 정도의 비중, 90% 이상이 부동산과 주식인데 그 두 개의 비중이 한 6대4나 7대3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말 5%, 10% 정도가 현예금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비중을 이야기할 때 뭐 비트코인, 채권, 금, 달러 라는 비중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왜? 우리 투자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부동산, 주식 이 두 개면 충분하거든요. 두 개면 충분합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시드머니가 좀 없을 때는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번 상태로 시드머니가 계속 생길 때마다 부동산 하나씩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과나 이런 걸 피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처음에 한 채를 사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위치 이렇게 옮겨가는 게 우리나라 전형적인 부자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자들을 봤지만 전형적인 부자들은 이런 코스를 밟았고요. 굳이 우리 재테크 우리는 저런 거예요. 경제학의 기본 가장 기본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건 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 노력, 열정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테크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굳이 채권 공부, 달러 공부, 금 공부를 할 시간에 부동산 공부, 주식 공부 이 두 개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연말까지 주식 불안하시다면 조금 천천히 한 템포 늦추면서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현예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안할 때는 주식을 많이 안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세 매매 입장에서도 진짜 좋은 장은 10종목이 다 좋아 보이는데 요즘에는 10종목 중에 한 3종목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추세 매매적으로도 요즘은 현금 비중이 좀 높아진 시기니까 그럼 현예금에 좀 더 현금이 있더라도 주식을 조금씩 한 템포 늦춰서 하시고 그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부동산을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 투자, 달러 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0억, 200억, 300억 이상이 아닌데 그럼 내가 1억 있는데 거기서 뭐 금 한 돈 사고 달러 뭐 100만 원어치 사고 그럴 건가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부의 의미도 그렇고 우리 투자의 개념은 결국 부자가 되려는 거잖아요. 근데 금액이 적은 1억, 2억, 10억까지는 충분히 주식과 부동산으로 특히 집 한 채 사기 전에는 충분히 주식과 부동산으로 투자가 가능한 범위니까 그 이상 정말 내가 100억 이상일 때 여단인데 집도 뭐 똘똘한 한 채 뭐 강남에 한 50억짜리 하나 있고 그리고 주식도 이제 뭐 한 배당 투자랑 뭐랑 해서 한 2, 30억 하나 있고 그럼 내가 1, 20억은 뭔가 좀 분산하고 싶다 했을 때 그때로 늦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요약하면 100억 미만은 금, 달러, 비트코인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돈만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 재테크라는 건 공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많은 거 공부 어떻게 하나요? 저도 부동산, 건물 뭐 이런 거 관심 있을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 대학을 2번을 다녔어요. 석사과정을 다니고 최고경장과정을 다닌 이유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다닌 거거든요. 공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부동산 공부할 게 얼마나 많으며 주식 투자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 주식으로 돈 벌고 집도 아직 한 채 안 샀는데 굳이 금, 달러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공부하는 시간의 중복이고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과 다음번에는 좀 밝은 분위기에서 오늘은 이제 거의 반은 금투세 이야기로 이제 격정적인 목소리로 하고 가셨어. 안 돼. 왜 갑자기 기온차가고 가시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제가 진짜 마지막 부탁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저도 유튜브를 하고요. 뭐 우리 대형 유튜버 김 작가님에 비해서는 10분의 1, 20만 유튜버지만 거의 한 3년, 4년 코로나 직후부터 제가 열심히 해서 그때 그렇죠. 20만이 모였는데 한 번도 무슨 정치적인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금투세를 제가 어느 당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세무사이자 20년 이상 주식 투자 한 사람으로서 주식 투자 관련 세제가 처음 나온 거예요. 왜? 증권거래소 원래 있었거든. 증권거래소 원래 있었고요. 이쪽 관련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생길 때도 저는 사실 이미 해당돼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해당이 돼서 세금 낸 적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저는 금투세도 나는 어차피 해당되고 뭐 내면 되지라는 관점이었는데 그거는 10억 벌어서 2억 내고 1억 벌어서 8천 내는 것과 다른 개념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주구장창 빠지는 게 굉장히 큰 원인인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모습들에 네. 제가 한 말씀 드린 거지 정치적인 건 전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투세가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어서 한국 증시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사님과 또 11월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금 이종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